오후 4시에 지식충전쇼 이야기더 지금 시작합니다.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이 움직였습니다. 오늘 오전 박 전 대통령이 쌍특검을 요구하며 곡기를 끄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단식장을 찾았습니다. 물과 소금만 드시면서 8일째 이렇게 단식을 하신다는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정부 여당이 이렇게 대표님의 단식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거, 이것은 정치 도의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인으로서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목숨을 건 투쟁을 할 것, 이 점에 대해서 국민들께서는 대표님의 진정성을 인정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이제 단식을 그만두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아침 기온이 영하 15도까지 떨어졌었는데요. 8일째 단식을 이어오다가 갑자기 박 전 대통령이 대구에서 올라온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어요. 서동민 변호사, 이것 때문에 올라온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방문 때문에 대구에 있는 사저에서 오전에 출발을 했던 것이 맞습니다. 오전 11시 20분쯤에 국회 본관에 도착을 했는데요. 송원석 원내대표 그리고 유영아 의원이 입구에서 박 전 대통령을 맞이를 했습니다. 이어서 중앙홀에 들어서자 텐트에 누워있던 장 대표가 부축을 받아서 일어나 의자에 앉았고요.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국회를 방문한 거는 2016년 12월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처음이라서 아마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도 감회가 남달랐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장동혁 대표와는 개인적인 인연이 깊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보면은 손 꼭 잡고 상당히 또 살뜰히 챙기더라고요. 그 또 장 대표가 울먹였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자리를 떠날 때 장 대표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배웅을 하려고 했거든요. 네. 그때 박 전 대통령이 앉아 계시는 것도 힘드실 텐데 쉬시라 하면서 장 대표의 두 손을 잡았습니다. 그때 장 대표가 고맙습니다라고 하면서 울컥하는 모습도 보였고요.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이 자리를 떠난 뒤에는 장 대표가 저렇게 텐트에 누워서 휴지로 눈가를 훔치는 장면도 포착됐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휴가로 이렇게 휴지로 눈가를 훔치는 장면, 지금 영상으로 포착이 됐는데, 이후에 이제 장 대표가요, 결국 8일째 이 단식을 했던 거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정치인 단식이라는 게 효과는 좀 분명하지만 출구도 또 중요하잖아요, 김현주 평론가.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쌍특검 안 받으면 이거 어떻게 출구 전략 짜야 하나 싶었을 텐데, 어떻게 보면 당 원로가 그 퇴로를 좀 만들어준 셈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정치인의 단식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그 입구보다는 출구, 퇴로가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죠. 그것은 뭐 이전의 경우에도 그랬습니다. 전 김성태 원내대표라던가 혹은 이재명 지금 대통령의 당시 대표 당시에도 네. 단식은 주로 이제 버티다가 병원에 입원하는 수순으로 가면서 자연스럽게 퇴로가 마련되는 그런 형식이 많았었는데, 이번에는 좀 특별한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달성 사저에 지내면서 그닥 그 사적인 외출이 많이 포착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멀리 달성에서부터 오전에 국회로 방문을 해서 이렇게 설득하는 데는 아마 장 대표도 그것을 못 이긴 척 넘어가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종의 큰 누나 리더십이 발휘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생각해보면 이제 김현주 평론가 설명대로 이 박 전 대통령 스타일이 뭐 잘 나서지는 않지만 중요한 때 한 번씩 당을 위해서 큰 걸음을 내딛곤 해왔었습니다. 탄핵 이후 얼어붙었던 그 대선 전국 때도요, 1년 만에 집거를 깨고 김문수 이 세 글자를 확실하게 외쳤었죠. 이렇게요. 옥천에 오면 어머니 생전에 여러 가지 가르침이 새삼 많이 생각이 납니다. 생전에 항상 검소하셨고 스스로를 절제 많이 하셨어요. 항상 공과 사를 아주 엄격하게 구분하시던 모습, 이제 그런 가르침이 많이 떠올라서 김문수 후보께서도 여기
다녀가시면서 아주 뜻깊은 시간을 보내셨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렇게 나라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아버지 생각도 많이 나고 부모님 생각도 많이 나고 그러던 차에 김문수 후보께서도 이곳을 다녀가셨다는 이제 소식 뉴스를 듣고 저도 문득 그냥 나도 가고 싶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리더십이 흔들리는 장 대표에게 저렇게 힘을 실어준 거고요. 또 앞서서 이 대통령이 영수회담 제안에 여야가 먼저라며 선을 그은 이 발언을 겨냥한 듯이 정치 도 이상 있을 수가 없다라고 또 꼬집는 듯한 그런 발언까지 내놓은 겁니다. 그런데 장현주 변호사, 네. 장 대표의 그 이번 단식이 사실 내부 분란 잠재우기 위했던 거 아니냐 이런 시각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박 전 대통령이 왜 나섰을까요? 아마 박 전 대통령의 오늘 방문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후에 후일담에 대한 얘기들이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박 전 대통령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결과론적으로는 네. 장 대표를 중심으로 보수 진영이 결집하는 모양새가 되는 것, 이거는 예정된 수순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국민의힘 내부에 개파 갈등이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지금 순간에서 장 대표를 중심으로 힘을 받는 모양새가 앞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박 전 대통령의 이런 행보가 여전히 통할까, 또 이게 결국에 지지자들을 얼마나 결집시킬까 하는 부분일 것 같아요. 김현주 평론가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한때 선거의 여왕으로 불릴 정도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번 떴다 하면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고 그것이 선거 결과에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미쳤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게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이후에 투옥이 되면서 지난 2020년 21대 총선 때 옥중 메시지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 결과를 보게 되면 그것이 얼마나 영향력을 미쳤을까 하는 데서는 의문이 남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과 같은 이런 국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여전히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에게 있어서는 어떤 상징과도 같은 인물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증명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큰 누나 리더십을 통 크게 보여주면서 자애로운 모습을 통해서 장 대표도 단식을 거둬들이는 이런 결과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장 변호사 생각에는 어느 정도 효과 예상하세요? 사실 지금 지방선거가 몇 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오늘 저 모습 자체는 보수층 결집에 어느 정도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특히나 이제 장동혁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보수 결집의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지금 내부에 있는 계파 갈등이나 이런 부분들을 장동혁 대표가 어떻게 잘 헤쳐나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관건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 듭니다. 자, 이번에는 대중문학의 소식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자, 조금 전에 들린 얘기입니다. 군 복무 중인 가수 겸 배우 차은우 씨가요, 돌연 탈세 의혹에 휘말렸습니다. 한 매체가 이 국세청으로부터 200억 원대 역대급 규모의 추징액을 통보받았다 이렇게 보도를 한 겁니다. 자, 일단 그 차은우 씨 하면은 얼굴 천재다 뭐 이런 수식어가 따라 붙는 만큼 또 게다가 인기도 상당하고 이래서 아니 군 복무 중에도 여전히 존재감이 크잖아요. 그렇습니다. 작년 7월에 입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육군 군악대 소속으로 복무를 이어가고 있는 와중에도 워낙 글로벌 스타이다 보니까 지난 그 경주에서 열렸던 에이펙 행사에 파견된 모습이 상당히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짧은 머리에 군복을 입고 있음에도 그렇죠. 그 얼굴 예. 천재의 모습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확인을 했었는데요. 특히 정상회담에 있어서 그 만찬 행사 진행을 맡았었습니다. 아주 유창한 영어를 선보이면서 다시 한번 세간의 관심의 주목의 대상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이제 이 군대 간 후에 온라인에서 그 수료식 당시의 일화가 많이 알려지기도 했었죠. 보통 이제 수료식을 하게 되면 그 부모님들이 오셔가지고 이등병 그 배지를 달아주면서 이제 본인의 자녀들이 어디 있는가를 많이 찾아볼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모든 어머니들께서 일단은 자신의 자녀가 어디에 있는가를 확인한 연후에 그 다음은 카메라를 차은우 씨가 어디 있는가로 향했다는 정도로,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제목의 글이 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었냐면은 아들아 미안. 차은우가 잘생겼네? 이런 제목의 글이 조회수 2,000회에 당시에, 이를 정도로 많은 분들의 관심을 모았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실 워낙 이제 국내에서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지금 인기가 많은 톱스타다 보니까 자, 이런 인물을 둘러싼
탈세 의혹이 터지다 보니 이게 큰 파장을 지금 낳고 있는 겁니다. 근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추징 액수까지 지금 보도가 될 정도면은 이게 국세청이 들여다봤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한 언론사 보도에 따르면요. 차은우 씨의 소속사 측에서도 예. 최종적으로 확정되거나 고지된 사안은 아니다라고 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국세청에서 조사가 있었다라는 사실은 추정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차은우 씨도 별도의 기획사가 있거든요. 판타지오라는 기획사가 있는데 이 사이에 차은우 씨의 어머니가 설립한 법인이 끼어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판타지오와 이 A법인 사이에서 차은우 씨의 연예 활동을 지원하는 용역 계약을 맺게 된 건데요. 이렇게 되면 차은우 씨가 벌어들이는 연예 활동 소득이 있을 텐데 이 네. 소득을 기획사와 그리고 A법인 차은우 씨가 함께 나눠 갖는 구조가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국세청은 바라보는 관점이 어떻게 되냐면 이 A법인이 실질적으로는 용역을 제공하지도 않는 페이퍼 컴퍼니임에도 불구하고 가치 소득을 나눴다면 차은우 씨가 원래는 네. 45%에 달하는 최고 구간의 소득세를 내야 되만 하는데 이걸 줄이기 위해서 실체 없는 A 법인을 세우고 소득을 분배해서 소득세율보다 한 20%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의혹이 사실이다라고 한다면 원래는 A법인에 가야 되는 소득도 차은우 씨의 소득이기 때문에 결국 200억 이상의 소득세를 탈루한 것 아니냐라는 것이 국세청의 판단으로 보입니다. 근데 워낙 이제 인기가 많은 인물이다 보니까 이게 일파만파 커져서 소속사가 발빠르게 대응을 하긴 했어요. 뭐라고 합니까? 네, 적극 소명하겠다라는 입장을 예. 빠르게 제시를 했습니다. 일단 이 쟁점에 대해서 상당히 명확하게 언급을 했는데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차은우 씨의 모친이 설립한 이 법인이 실질적인 과세 대상이 되는지 이 부분이 주요 쟁점이다라고 알리고요. 또 이제 현재 최종적으로 이 추징액이 확정이 됐다거나 혹은 고시가 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이 관련 쟁점에 대해서 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소명할 예정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 그러니까 모친이 설립한 법인이 이게 실제 과세 대상인지 뭐 이 여부가 쟁점이다라고 소속사는 입장을 내놓은 건데 그럼 이게 앞으로 뭘 더 따져봐야 하는 건데요? 추징액이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따져봐야 될 것은 결국 해당 법인의 실체가 있었는지 실질이 어떠한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법인에서 실제로 근무한 그런 임직원들이 있는지 또 차은우 씨나 혹은 소속사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 내용에 따라서 제공된 내용들이 있는지를 따져봐야 될 거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명목만 있었던 회사가 아닌지 여부를 또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체가 있는 회사다라고 판단이 된다라고 한다면 네. 이제 추징액이 감경되거나 혹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불복 절차들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추징액이 변동되는 경우들이 다수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끝까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역대급 규모지만 이게 뭐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그런 사안이긴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연예인에게 또 부과됐던 그 추징금 액수로만 보면요. 이게 너무 커서 역대급이다라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 데다가 어떻게 보면 좀 이런 반듯한 모습을 보여줬던 차은우 씨이기 때문에 그 파장이 적지 않아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추징액 액수가 수백억 원대에 달한다고 하면은 자로서 이 자리에 서게 될 거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Why don't you tell our guest a little more about yourself? 자, 이 정도의 톱스타면 사실 이런 의혹이 나온 것만으로도 김현주 평론가 이거 연예계의 파장이 상당할 것 같은데요. 네, 앞서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다시피 예. 그 추징액수가 몇백억 대에 달한다고 한다면은 그럼 과연 그 수입은 얼마였을까라는 관심들을 가지게 되죠, 자연스럽게. 근데 그 이 정도의 고수익 연예인이라고 하면은 이 세무관리 또 가족 법인의 활용 관행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가라고 일종의 국세청에서 경고성 조사를 한 것이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불복 절차 결과에 따라서는 파장이 상당히 커질 수도 있다라는 관측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 연예인 개인이 있고 소속사가 있고 뭐 가족 법인이 있을 경우 실질은 결국 이 스타 한 명이 정점에 있다라고 생각해 볼 때 더 의문시되는 점이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당히 복잡한 수익 구조가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이 연예 산업 전반의 조세 투명성 문제, 이를 둘러싼 논쟁은 앞으로도 당분간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고란 기자, 사실
뭐 차은우 씨의 인지도도 상당하지만 이 세금 문제가 워낙 예민하잖아요. 네, 사실 탄로한 세금이 200억이면 도대체 얼마를 번 거냐 일반인들로서는 가늠이 안 될 정도로 정말 돈을 많이 벌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돈을 어떻게 벌었냐를 보자면 광고나 드라마 등 사실 대중의 인기를 기반으로 해서 돈을 번 겁니다. 이 때문에 이 노블리스 오블리주라고 하죠. 이제 이 톱스타 연예인 분들은 이 세금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깨끗하고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또 차은우 씨 측은 확정이 아니라고 한 만큼 적법 절차에 따라서 적극 소명하겠다. 또 모친 설립 법인은 실질 과세 대상 여부가 쟁점이다라고 이런 입장을 낸 만큼 일단 이 사안은요 더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 한번 살펴보죠. 진격의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시장이 개장 직후 마침내 5,000피 꿈의 숫자를 뚫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축제가 열려야 하는 이런 날 눈물을 흘리는 개미들이 있다고 합니다. 아니 대체 무슨 일이에요? 이게 지금 X라고 해서 저다 이제 트위터라고 예. 하는 곳에 지금 하나의 사진이 올라다니면서 이제 이거군요. 글이 화제가 예. 되고 있습니다. 저 사진 어떤 건지 아시겠죠? 아, 네, 그 삼자 깜부의 깜부회동 네. 사진입니다. 깜부회동 사진인데요. 저게 밑에 보면은 21일 기준이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 머리 위에 숫자가 써 있습니다. 네. 자, 이재용 회장 위엔 44%, 정의선 회장은 105%, 마이너스 14% 써 있는데요. 이게 네. 뭐냐? 만약에 저 깜부회동 날 예. 해당 주식을 샀다면 다음 날 아하. 얼마를 벌었을까? 내가 이날 샀다면. 네. 삼성전자는 44%가 올랐고요. 그리고 현대차는 무려 105%가 올랐습니다. 오. 엔비디아만 14%가 떨어진 겁니다. 아니, 이런 장면이 사실 이렇게 유행이 될 만큼 어떻게 보면 참 분위기가 좋았던 그 깜부 회동이요. 그런데 정의선 회장과 이재용 회장이 그 이후에도 사실 웃을 일이 더 많았던 겁니다. Are we gonna get something to drink? I'm gonna have to. My friends are buying dinner and everything for everybody. Make sure they spend a lot of money. These are my teammate buddies. 제가 좀 생긴 거는 들어 보여도 두 분 다 저희 형님이시고요. 사실 저 당시에도 상당한 고점 아니냐 했었는데 지금 보면 뭐 그거 대비 저점이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 근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어제 하루 거의 15%가 올랐더라고요. 현대차 시가총액이 100조짜리거든요. 예. 100조짜리 회사가 15%가 움직일 정도로 지금 시장에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깜부회동 당시를 보자면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AI 수혜주로서 약간 고점 논란이 나오던 시점이었고요. 이 반면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지금 현재 차는 잘 팔고 있는데 그래서 미래가 뭐냐라고 했어서 미래에 있어서는 좀 불투명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피지컬 AI, 로보틱스, 자율주행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대차가 이제 미래차 사업을 선도하는 이제는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로봇 회사로 탈바꿈하는 모습으로 된 거죠. 지금 화면에 보시겠지만 특히 CES에서 공개된 아틀라스 네. 저 로봇을 보고 시장이 환호했습니다. 그날만 16% 주가가 올랐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올 들어서만 100% 넘게 올랐다라는 주가 수혜를 받고요. 그리고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에도 당시 저때를 보자면 사실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도 통과하지 못했고 약간 주가가 좀 저평가된 상황이었는데 그 이후에 D램 가격이 급등했고요. 퀄 테스트도 통과하면서 드디어 AI의 반도체 수혜주로서 대장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식 재산 규모가 처음으로 30조 원을 돌파했는데요. 사실 저 깜부회동 때 엔비디아 젠슨왕이 뭐라 그랬냐면 이 친구들 돈 많다라고 했는데 정말 우리나라에서 제일 돈 많은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가치가 이게 20조에서 30조가 되기까지 이게 딱 104일 걸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한 3달 정도 걸린 건데 자신이 역할을 제대로 할 때까지 삼성이 삼성일 수 있을 거라던 이재용 회장은요. 그냥 좀 감회가 남다를 것 같긴 합니다. 2014년에 회장님이 쓰러지시고 난 후 부족하지만 회사를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부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깨닫고 배운 것도 적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때 삼성은 계속 삼성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 시점에서 떠오르는 거는 이 삼성과 3대의 경영 철학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보면은요.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에는 삼고초려 보면은 인재의 참을성 있게 마음을 쓰라 일종의 뭐 인내의 리더십이었던 반면에 아버지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는 신상필벌 이거 확실하게 대비되나요? 그렇습니다. 성과 있는 곳에 보상이 있다라고 하는 신상필벌은요. 인류기업을 이끈 이건희 회장의 경영 철학이었습니다. 신상필벌 명확했기 때문에요. 1월에 인사를 할 때 세대 교체가 필요할 때는 크게 인사를 늘렸고 사업 연속성이 중요할 때는 최소화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변하지 않는 원칙이 있었는데요. 바로 의인불용, 용인불의. 한 번 믿고 맡기면 끝까지 신뢰한다라는 이건희 회장식의 인사였습니다. 그런데 네. 이재용 회장은 조금 다르다고 하는데요. 지금보다는 내일을 중요하게 하고 또 실용을 강조하는 것이 또 이재용 회장의 입장이라고 하는데요. 이건희 회장의 목소리도 한번 직접 들어보셔야겠습니다. 항상 삼성이나 제 인사 방침은 신상필벌. 잘하는 사람은 더 잘하게끔 발탁을 하고 못하는 사람은 과감하게 누르고 뭐 이런 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자, 어쨌든 이 3대를 관통하는 뭐 키워드 이런 게 있다면요. 사람과 제일주의가 아닐까 싶기는 한데 이거를 가까이서 또 지켜보고 새로 이번에 증언하신 분이 있어요. 최근 들어서 흑백 요리사를 통해서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이분, 후덕죽 셰프가 네.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과거에 한때는 이 플라자 호텔에 도원이라는 중식당이 최고의 중식당으로 손꼽혔었는데요. 그래서 이 신라 호텔에서 그 도원을 겨냥해서 야심차게 준비했던 것이 바로 팔선 중식당이었습니다. 그런데 2년 동안 팔선이 운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최고의 자리에 오르질 못했었던 거죠. 그러자 이병철 회장의 경우는 이게 폐업하는 게 낫겠다라고 아마 결정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후덕죽 셰프는 당시에 그 팔선의 부주방장으로 있었는데 네. 폐업 지시가 내려온 후에 주방장이 됐다고 합니다. 평상시에 그 경영 철학, 그러니까 제일주의, 1등이 아니면 안 하는 게 낫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최선을 다했고 당시에 호텔 고문이었던 이부진 사장이 음식 맛을 보더니 이거 과거랑 달라졌는데 하면서 아버지를 모시고 갔다는 거예요. 어차피 문 닫을 식당을 뭐하러 가느냐라고 처음에는 했지만 딸바보의 면모를 가지고 있던 이병철 회장이 그 팔선을 방문을 해서 음식을 먹어보니 이거 확실히 달라졌는데? 라고 놀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완전히 달라진 모습의 팔선이 결국에는 최고의 명성을 얻는 그런 중식당으로 자리 잡게 되는 그런 결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근데 김현지 평론가 설명 듣다 보니까 놀라운 거는 아니 뭐 직접 먹거리 하는 그런 사업도 아니고 호텔에 들어가는 식당 하나하나까지 어떻게 보면 맛을 보고 뭐 이걸 폐업하라 말라 이럴 만큼 기업 총수가 이걸 일일이 관리했다는 얘기네. 그 일종의 경영 철학이 반영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과거 1993년도에 프랑크푸르트 신경영 선언을 한 적이 있었죠. 이병철 회장이 마누라 자식 빼고 다 바꿔라.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혁신의 기치를 내걸었고 이후에 그 애니콜을 전부 소각하는 그런 일도 있었거든요. 굉장히 고장이 잦다. 그러니까 상품 분량을 크게 낮춰라 하는 그런 지시가 실질적으로 많이 퍼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주의, 1등이 아니면 안 하는 게 낫다라는 이런 삼성의 경영 철학을 모든 곳곳에 아마 주시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호텔의 중식당에까지 완벽을 추구하는 이런 모습이 실질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 이야기를 또 하나 더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이번에는 자, 세계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서서 기뻐하기도 했지만 숨겨진 아픔도 많은 삶이었다고 합니다. 자, 누구냐? 1991년에 귀순한 북한의 유도 영웅 이창수 씨가 별세했습니다. 북한 선수들은 뭐 경기에 지면 아우지에 끌려간다 이런 흉흉한 소문이 있었는데 자, 이 소문의 당사자기도 하셨습니다. 난 진짜 뭐 나라에 충성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그 하나 줬다고 해서 탄광 보내니까 배신감. 탄광 가기 전에 사상투쟁지 문제 하는데 우리 팀이 1,000명이 넘어요. 평양팀이. 거기 올라가서 내 비판을 해야 되고 내가 8년 동안 1등이었는데 그 3등도 못하는 것들이 웃고 앉아있더라고요. 여기서.
마지막에 생각했던 게 가자 일단 저 나라에서 탄광에 갔다고 아우지인지 어디 탄광에 가서 석탄 좀 많이 먹고 왔다고 나중에 들었지만 설마 했죠. 어떻게 경기 지고 이 진 건 진 거고 나름대로 그렇지, 최선을 최선을 다했는데. 자, 그러니까 별세 소식이 들린 겁니다. 어떻게 된 일인가요? 진심으로 유도를 사랑했던 분, 아들 이문진 씨가 아버지를 회상하면서 한 말인데요. 사실 이전 코치 전날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인은요, 89년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동메달을 따는 등 북한 유도 대표팀 주축으로 활약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90년 아시안 게임에서 한국 선수에게 패했다라는 이유로 강제 노역을 하게 되면서 일종의 조국에 대한 배신감을 느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91년 스페인 세계 선수권 대회에 참가했다가 독일에서 탈북한 뒤에 한국으로 귀순했습니다. 근데 이때 그 이창수 씨의 깜짝 망명이요. 얼마나 큰일이었냐면 당시 남북한 체육회담이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이게 이분 때문에 무산이 됐습니다. 그 정도로 북한이 충격을 크게 받았던 건데요. 사실 북한 유도하면 이창수다. 라고 할 정도의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받은 훈장만 4개고요. 이 오죽하면 국가대표 훈련장에 이창수 동상까지 있었습니다. 동상까지? 네. 아니 이런 동상까지 세워줄 정도의 체육 영웅도 그냥 가차없이 탄광으로 보내버리고 또 그런 아픔을 견디셔야 했던 겁니다. 북한에서 이런 동상까지 세워질 정도의 거물이었으면은 이게 남한으로 오는 그게 좀 쉽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탄광에서 어떻게 나오게 됐느냐. 이때 실세였던 김일성의 사위이자 김정은의 고모부인 장성택의 도움으로 이 탄광에서 탈출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장성택은 체육회 선수들을 무척 아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스포츠 영웅의 귀순은 사실 상상하기가 무척 힘든데 그런데도 굳게 이렇게 귀순을 다짐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이제 그 이유가 단순히 나라에 대한 배신감 혹은 내 자식들을 여기서 키울 수 없다라는 그런 절망감뿐만이 아니었고 이 귀순 기자회견에서 한 가지 결정적인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제 당시 대만 여성과 만남을 시작을 해서 4년 동안 교제를 해서 깊은 정을 쌓았고 그게 남한으로 귀순을 더욱 다짐하게 된 이유였다라고 고백을 한 거죠. 사실 그 여행조차 북한 당국의 허락 없이 나갈 수 없었던 그런 시기인데 대체 그러면 어떻게 이 북한 유도 선수가 대만 여자를 만나서 사랑에 빠졌던 건지 그리고 또 이게 남한으로의 귀순으로 이어지게 됐던 건지 그 전말을 한번 들어볼까요? 25살 때의 우리 이창수 선생님이십니다. 맞네. 한 여인 옆에 계시는데 이 두 분이 만나게 된 계기도 정말 기적에 가까웠어요. 이창수 선생님께서 메달을 따고 들어온 그날 우리 진영진 대만 선수가 먼저 접근을 해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혹시 사진 한 장 같이 찍을 수 있냐? 그때 찍었던 사진이 바로 이 사진이거든요. 여기서 또 반전이 일어납니다. 뽀뽀했죠. 당시로서 상당히 파격적인 것 같긴 합니다만 그렇게 관계가 또 깊어지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또 귀순까지 이어지게 되셨던 건데 아니 그 귀순하겠다라는 그 결심을 할 수는 있어도 이걸 행동으로 옮기기는 쉽지 않아요? 그렇죠. 이창수 씨가요. 1991년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함께 출전한 진영진 씨에게 탈북 계획을 미리 털어놨다고 합니다. 당신은 꼭 내 사랑이다. 그때까지 기다려달라라는 편지를 전하면서 한국에 가서 다시 찾겠다라는 약속을 했다는 건데요. 그렇지만 이창수 씨의 곁에는요. 항상 그를 감시하는 코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탈북 계획을 실행하는 것 결코 쉽지 않았는데요. 하루는 이창수 씨가 코치에게 술을 먹였고 코치가 잠든 틈을 타서 달리는 기차에서 뛰어내려서 탈북을 감행한 겁니다. 이후에 이창수 씨가 귀순했다라는 기사를 본 진영진 씨가 가족들과 친구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 사람은 나만 믿고 온 건데 나도 가서 찾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한국으로 향했다는 겁니다. 두 사람이요. 한국에서 재회를 했고 3개월 만에 결혼식을 올렸다고 합니다. 이창수 씨는 내가 힘들 때 나를 많이 도와줘서 이 사람하고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했다면서 진짜 사랑의 불치짝은 우리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사랑의 불시착. 그렇죠. 그리고 이창수 씨와 진영진 씨 모두 다시 태어나도 같은 선택을 할 거다라는 얘기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줬었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얘기인데 이렇게 어렵게 만나서 이루어졌고 또 새 아들을 낳아서 전부 또 유도인으로 잘 키워내셨습니다.
그래도 그 마음속에는 그리움이 여전히 남아서 북한의 남은 가족을 찾으려고 참 많이 애쓰셨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이 이창수 씨는 북한에 있는 친모하고 가족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데려올 수 있을까 무척 골몰했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그 남북 이산 가족들도 많이 남아 있잖아요. 네. 하지만 이분의 경우는 탈북을 했기 때문에 그 남아있는 가족들에 대해서 늘 죄책감을 아마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을 좀 데려오기 위해서 브로커들에게 돈도 많이 뜯겼다 그래요. 그러니까 최대 한 그래요? 7억까지를 사기를 당했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자기가 조선족 기자다 이렇게 하면서 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을 보여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걸 보면 정말 데려올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 간절한 마음이 들었을 테고 그걸 이용해서 아마 사기를 쳤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총 7억을 날렸다고 하고요. 이 이창수 씨는 가족을 한국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돈을 모으려고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무척 노력을 했었대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영양실조로 쓰러져서 병원에 간 적이 있을 정도라고 하고요. 술 마시고 취하면 자고 또 일어나서 술 먹고 이렇게 한동안을 지내다 보니까 정말 아내 입장에서는 무척 힘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남편이 간경화, 알코올 중독 진단을 받고 또 폐에 물이 차기까지 해서 네. 의사 선생님이 오래 못 산다라는 이야기를 하기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결국 알코올 사용 장애로 2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기까지 했었습니다만 이창수 씨는 여러 차례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버티기도 했습니다. 그랬군요. 이분의 말을 예. 빌자면은 세상에서 제일 나쁜 놈이 가족 가지고 장난치는 놈 아니냐. 자기도 가족이 있을 텐데 하지만 이제는 잊기로 했다라고 말을 전해서 먹먹함을 더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또 귀순 유도 영웅의 이야기 한번 살펴봤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자, 이번에는 몰랐던 이야기 더 시간입니다. 지식충전 지금 시작합니다. 인구 절벽 시대, 이 병력 자원 급감이라는 현실이 코앞에 또 다가왔는데 이런 가운데 우리 군이 새로운 또 선택지를 만지작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보면은 지난해 9월에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한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밝혔습니다. 현역 군인 35만 명을 유지하되 비전투 분야 전부 아웃소싱. 그러니까 아웃소싱 인력으로 한 15만 명을 더해서 50만 대군을 유지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자, 그러니까 전투 부대는 현역으로 유지를 하고 감시와 수송 같은 뭐 이런 비전투 분야에서는 군무원을 포함해서 민간 인력과 상비 예비군 등 한 15만 명을 투입해서 이제 한 50만 대군으로 꾸려보겠다라는 건데 아니 이 아웃소싱 이 말이 아니 기업에서나 쓰는 말인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군대까지 외주를 주겠다 이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 같은 경우에도 네. 실제 전투에 참가하는 병력을 빼고 그냥 전투 병력을 지원하는 사람들은 사실 군무원이라던가 아니면은 계약된 회사의 직원들이 와서 일을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사실 지금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인구 절벽이 심각하고 여기 지금 이제 그래프로 나오고 있지만 지금 뚝뚝뚝 지난해 기준으로만 보면 지금 45만밖에 안 돼요. 그래요. 근데 이게 앞으로 늘어날 일은 없다라는 거죠. 계속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2040년 되면 한 35만으로 더 줄일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걸 어떻게든 좀 커버하기 위해서는 군무원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민간 기업들이 전투는 아니지만 지원이라든가 보급에서 좀 도와준다라면 그러면 한 35만 명이라도 어떻게든 유지를 할 수 있겠다라는 걸로 지금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우리 김 대표가 군사 전문가시니까 개인적으로도 걱정되시죠? 근데 사실 제가 오늘 나오기 전에 뭐 우리 주변국 어떤 분을 한번 만나서 주변국에 무관으로 계신 분을 만났는데 근데 우리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동북아 전체가 똑같은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김대원 평론가도 뭐 개인적으로 걱정을 하고 계시지만 이제 우리나라의 병력난이 얼마나 심각한지 이분도 걱정을 합니다. 자, 보면은요.
일론 머스크입니다. 테슬라 CEO. 자, 한국이 3세대 후에 인구 27분의 1로 줄어든다. 현재 규모의 뭐 3% 수준이다. 이 말이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북한은 침공할 필요 없이 남쪽으로 그냥 걸어서 넘어오면 된다 이 얘기인데 최 교수님. 한 넉넉 잡아 100년 후를 가정을 해보죠. 예. 진짜로 그럼 북한국 걸어서 넘어올 수준이에요? 뭐 그럴 일 있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병력이 지금 추세로 쭉 그냥 그대로 가면 그럴 일 있을 수 있겠지만 뭐 그럴 일 없다고 보고요. 지금 이제 2차 절벽 위에 반등의 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그렇게 완전히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북한도 인구가 줄고 있어요. 저희만 주는 게 아니고 우리보다는 속도가 낮지만 북한 역시 이제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인구가 줄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단순히 대한민국의 문제 좀 심각하긴 하지만 대한민국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 추세예요. 이게 국가가 발전하면서 출산율이 떨어지는 현상이죠. 그래서 뭐 100년 후까지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일론 머스크는 왜 그런 거예요? 뭐 글쎄요. 네, 경고인가요? 예, 어쨌든 우리가 이제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정말 출산율을 올리기 위한 노력을 쭉 해야 됩니다. 물론 경각심을 당연히 가져야겠죠. 그런데 아까 이제 김대영 평론가 설명대로 이 병력난이라는 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 영상 볼까요? 자, 이게 뭐 마치 영화 포스터 같은 장면이죠. 군복을 입고 바이크를 탄 남성이 여성을 안고 있고요. 저 멀리 보면 연기가 피어오르고 헬기도 보입니다. 헬기가 날아가는 모습. 자, 두 번째 한번 넘어가 보죠. 이번에는요. 영상입니다. 영상인데 군용 차량 안에 이제 군복을 입은 남성과 여성이 마치 로맨스 영화를 보는 것처럼 좀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죠. 자, 이게 아니 영화나 영화 포스터가 아니에요? 네, 이 우크라이나의 모병용 이제 동영상인데요. 정확하게는 이제 제3 독립 돌격여단의 이제 소속의 이제 부대 병사들이 보여주는 일종의 영상 같은 건데 핀업거리라고 부르는데 핀업거리 뭐냐면 제2차 세계대전 때 미군이 사용했던 일종의 어떤 여자들의 이제 이미지 같은 건데 되게 성적인 이미지를 강조한 그러니까 많이 밀떡들이 많이 보는 건 이제 폭격기 기수에 이제 약간 그렇게 비키니 차림의 여성을 그려놓는다든지 아니면 관물대 우리도 마찬가지였는데 헬멧 화이브 안에 이렇게 그 약간 그런 여성들 사진을 머리에다 넣고 다녔던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식의 이제 약간 성적인 이미지를 좀 보여주면서 약간 긴장감을 누그러뜨리는 용도로 쓰는데 우크라이나에서는 이제 전쟁이 장기화돼 얼마 전에 독소 전쟁 기간보다 늘어났고 우리 한국 전쟁 기간보다도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장기간 전쟁이 벌어지면서 초반에는 애국심이라든지 이런 걸로 자원 입대한 병사도 많았고 그다음에 나라를 지키겠다는 이런 마음이 있었지만 전쟁이 길어지면서 어떤 염증이라든지 아니면 그래도 전쟁이 길어지면서 죽을 확률이 높아지니까 그 우크라이나 신임 국방부 장관이 이제 의회에서 한 얘기에 따르면 현재 부대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이탈한 병력이 약 20만 그리고 그 병력이 이제 소집영장을 받고도 이제 도망친 이제 소집하지 않은 해외로 도피한 이런 인원까지 다 합하면 10배에 달하는 200만 명이다라는 이제 병력 부족이 이제 심화되니까 이제 러시아처럼 이제 그 죄수들을 동원하기도 하고 그다음 그런 식의 모복 광고.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좀 특이한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국방부에서 이렇게 영장을 보내서 이제 징집해서 각 부대로 보내는데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이제 여단별로 모병을 하기 때문에 저런 식의 영상들이 좀 등장하게 된 거죠. 저런 영상이 등장하기까지 하지만 어떻게 보면 좀 최악의 병론에 지금 시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크라이나가. 근데 나라 안에서도 전쟁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군복을 입은 남성들이 문을 잡고 버티는 남성을 질질 끌고 나옵니다. 소리치며 저항해보고 남성의 지인까지 나섰지만 군인들은 남성을 차에 태우고 떠납니다. 또 다른 남성은 군인 4명에게 팔과 다리를 모두 붙잡힌 채 승합차에 실렸습니다. 강제 징집의 여론이 악화되는 가운데 일부 지역에선 반대 시위까지 열리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지속되는데 병력 모집은 어렵고 그렇고 또 시민들의 반발까지 거세지다 보니까 뭐 그야말로 사면초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상황이요. 그런데 의외의 장소에서 병력을 충원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앞서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지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병력이 부족이 심각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해외로 도피한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저렇게 막 끌려가죠, 사실상.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건 뭐 우크라이나만 한 건 아니에요. 이전에 과거의 전사들을 보면 이런 사례가 종종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형무소에서 형을 살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일종의 사면을 조건으로 군입대를 하라는 그런 것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4년도에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자녀 형기 3년 미만의 수감자를 대상으로
군복무 형태의 가석방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에 서명을 하기도 군복무를 했고요. 하는 조건으로. 예, 그렇습니다. 사실 미국도 그런 게 있어요. 형무소 갈 거야 아니면 군대 입대할 거야.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또 한 가지로는 이 우크라이나 법무부에 따르면은 여자 죄수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자원 입대를 한 사람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사실 이제 우크라이나전에서 많이 논란이 됐던 이 러시아의 민간 군사 기업 바그너 그룹도 상당수가 이 죄수 출신들이 있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용병으로 활동을 하기도 했고 또한 전장에서 굉장히 많은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러시아군이 겪는 문제 중에 하나도 이제 그런 죄수들이 많다 보니까 군 사기나 이런 데도 영향을 주고 있어요. 어떤 논란이요? 예를 들어서 뭐 민간인 학살에도 과감히 뭐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한 가지로는 뭐 약물을 복용한다던가 이런 문제들도 굉장히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죄수를 징집하다 보니 이제 뭐 그런 문제들까지 불거질 수 있다는 건데 최근에 이 러우 전쟁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세계 많은 나라들이 얼마나 이게 병력이 중요한지 또 군사력이 중요한지 다시 한번 느꼈을 것 같지만 그런데 현실은 좀 녹록지 않습니다. 천조국, 그 세계 최강의 미국마저도 지금 모병난에 시달려요? 예, 뭐 최근에 좀 좋아졌지만 예. 2, 3년 대단히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돈을 투입해서 좀 현상을 유지하고 있는 편입니다. 이게 이제 미국이 복지가 최고거든요. 수당도 많고 급여도 높은데 왜 병력이 충원이 안 되냐면 미군의 경우는 전투 지역에 배치가 돼요. 미군 중에서 한 15%는 해외 파병을 갑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장병들은 한 번 정도는 다 해외 파병을 해야 돼요. 근데 어디나 전선이 될 수 있습니다. 어디나 반미 세력이 테러 공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다치기도 하고 심지어 목숨 잃기도 합니다. 설령 무사히 살아오더라도 그 트라우마가 남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대단히 큰 이제 그 장애가 되어서 많이 오지 않고요. 또 요즘 젊은이들이 뭐 해외 가서 고생한다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어떤 그 친구와 가족을 떠나는 일을 기피하고 이게 나의 인생의 어떤 유해가 아니냐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쌓여서 정말 미국마저도 모병이 어려운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미국마저도 이렇다 보니까 세계 각국에서는요 지금 아니 병력이 너무 부족하다라면서 기상천외한 방법들로 동원을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면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전쟁보다 힘든 병사 모집 대작전. 자, 하나씩 살펴보죠. 자, 그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하기 전에 일단 영상부터 볼게요. In über 90 Städten sind Menschen auf der Straße und demonstrieren gegen die Wehrpflicht. Das sind Schulkomitees, alles, das ist alles von den Schülern geplant. 자, 독일로 가보죠. 이 독일의 함부르크인데요. 10대 학생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손에 든 팻말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병역 의무화 반대 이렇게 써 있다는 겁니다. 이게 독일 정부가요 최근에 징병제 부활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이거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러면서 반발을 한 겁니다. 독일이 지금 아니 유럽 대부분이 그 폐지했던 징병제 이거를 꺼내든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사실 독일은 그러니까 통독이 되기 전에 서독 같은 경우에는 징병제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이제 통일 독일이 되면서 이거를 이제 모병제로 전환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다들 그렇게 생각했죠. 유럽에서 더 이상 전쟁이 없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병제로 전환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뭐 지금 영상으로 나오고 있지만 반발이 만만치 않죠. 그리고 사실 동북아 지역에서는 모병제를 대부분 다 하고 있죠. 중국도 모병제고 대만도 모병제고 일본도 모병제인데 제가 이제 대만군 훈련을 많이 갔었거든요. 근데 가서 대만에서 국방부 출입하는 기자들이 공통적으로 한 얘기가 있어요. 뭔데요? 저하고 이제 형 동생 하는 기자인데 저한테 형 한국은 절대 모병제 하면 안 돼. 왜냐 대만이 모병제 해보니까 병력이 생각한 것만큼 모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인센티브 제도도 만들고 하는데 그래도 가기 싫죠. 그렇게 억압된 생활을 하느니 그냥 사회생활 하는 게 낫다라는 것도 많고 그다음에 독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Z세대들이 이 강제 징집에 그리고 이전 세대들은 다 모병이었는데 왜 우리만 징집을 해야 되느냐 그렇게 당연히 거부감이 느껴지죠. 그러니까 이전 세대라고 하면 정문수 작가. 그러니까 독일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가 이전 세대랑 비교하면서 그런 반발심이 나오다는 얘기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세대도 안 했고 나도 안 하고 있는데 내가 갑자기 이걸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들은
나에게 갑자기 주어진 의무는 모두 다 싫어하거든요. 여기 이제 독일에 시위를 벌였던 게 이제 Z세대라고 부르는 이 세대인데 이 세대들이 반발하는 내용이 뭐 이런 식입니다. 노인들을 위한 연금이 연방 예산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데 네. 아니 내가 왜 여기 노인들을 위해서 가서 죽느냐. 왜 우리가 하냐. 네, 그리고 러시아 싸움에 죽느니 그냥 러시아 전령에 예. 사는 편이 낫다. 그리고 전쟁 나면 나는 그냥 독일을 떠나서 해외에 있는 조부모에게 갈 거다라는 식. 그러니까 이런 식의 저항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얘기했던 대로 지금 모병제에 있던 게 익숙해졌던 세대. 그러니까 징병제를 계속 유지했다고는 하지만 이미 네. 90년대부터 독일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모병제와 징병제 사이. 그러니까 징병제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특정 연령대에 있던 모든 남성들을 이제 군인으로 징집하는 대표적인 게 대한민국이었는데 독일 같은 경우는 90년대부터 이미 서서히 그 모병제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 징병 연령대가 된다 그래도 모두 다 징병을 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한 20만 명대 정도로 이제 인구가 독일 인구가 지금 9천만 정도 되는데 20만 정도로 줄였다는 얘기는 사실은 모병제에 가까운 징병제였었는데 이걸 갑자기 징병을 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은 이제 내가 안 했던 걸 왜 해야 되지라는 그런 식의 반발이 거세진 거죠. 네. 왜 우리만 희생하냐. 결국 이런 반발인 거예요. 이런 반발이 커지니까 그럼 독일 정부도 뭔가를 하겠죠. 그 해법이 나왔다는데 바로 이 해법이 나왔다는 겁니다. 입대머니. 아니 이 입대머니는 뭔 말입니까? 예, 입대머니는 그냥 입대 보상금 같은 겁니다. 이 영어로는 enlistment bonus라는 말을 쓰거든요. 이게 이제 독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 모병이 어려우니까는 대거 예산을 투입해서 정말 지원만 하면 목돈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군이 최근에 주는 게 5만 불까지 줍니다. 우리 요즘 환율이 올라서 7,500만 원이죠. 입대만 하면. 네. 그리고 이제 거기에도 많은 돈을 주고요. 독일도 지금 자원 입대하는 신병들에게 거의 뭐 월급을 460만 원대 주고요. 뭐 옛날 이전보다 한 130만 원, 40만 원 늘었습니다. 게다가 또 이 독일은 운전면허 비용이 많이 들었는데 이것도 한 600만 원 들었는데 이것도 지원해 줍니다. 심지어 자격수당도 주거든요. 자격증에 따라서 돈을 줍니다. 이게 내가 뭐 다른 자격증, 뭐 컴퓨터 자격증이나 AI 자격증 또 돈을 줘요. 그러다 보니까 10대 신병이 장교보다 급여가 더 많아지는 그 역전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예, 그 정도로 좀 어떻게 하면 열심히 돈을 많이 줘서 많이 뽑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연봉 한 5천에 600만 원 정도 넘게 되는 운전면허 비용까지 이제 국가가 내준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와 비교를 해보죠. 우리 군인 월급과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하고는 이제 비교 대상이 안 되죠. 비교 대상이 안 되는데 사실 우리 군도 뭐 지금 징병제를 하고 있지만 그동안 그런 여론들이 많았잖아요. 우리가 이제 국가에 봉사하는 것만큼에 비해서는 봉급이 얼마 안 됐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거를 올려왔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이제 병장 기준으로 하면 거의 이제 200만 원 돈을 이제 받는 거거든요. 근데 저도 사실 우려했던 건데 이렇게 올려주는 건 물론 당연한 일이지만 그렇게 되면 직업을 군인으로 하는 사람들은 엄청난 피해를 받게 되겠죠. 직업군인? 네. 왜냐하면 지금 잘 보시면 하사 월급하고 병장 월급하고 큰 차이는 없어요. 이렇게 되면. 그러다 보니 이제 최근 일어난 현상 중에 하나가 직업 군인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럴 바에는 그냥 징병제로 근데 빨리 갔다 오고 사회에 나갈 준비를 하는 게 낫지 않겠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부사관과 장교들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계속 인원이 줄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 군도 여러 가지 인센티브 제도도 만들고 또한 월급도 그래도 뭐 중견 기업 이상 수준으로 높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또 대작전 해결책이 있다고 합니다. 전쟁보다 힘든 병사 모집 대작전. 두 번째 해결책은요. 뒤에 떴습니다. 로봇 부대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AI와 뭐 기술이 계속 발전을 하면서 이게 더 이상 먼 미래의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 이 로봇 강국 중국에서는요. 이미 이런 무인 전력들이 군사 훈련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볼까요? 중국 인민해방군의 수륙 양용 전차 수십 대가 해안으로 접근합니다. 공격을 받자 곧바로 드론을 날립니다. 대형 드론으로 상대 진지를 정찰하고 자폭용 소형 드론으로 폭격합니다. 지상에선 늑대 로봇들이 사람보다 먼저 진격하고 동태를 살핍니다. 5개의 열화상 카메라와 레이더를 장착한 늑대 로봇은 정찰, 공격, 무기 보급 등을 담당합니다.
자, 저게 뭐냐면요. 대만 상륙 가상 작전 모습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뭐 드론에 늑대 로봇까지 위력이 어마어마해 보입니다. 특히 늑대 로봇 이거 위력이 어느 정도인데요? 지금 잘 보시면 예. 중국의 일종의 해병대라고 할 수 있는 부대와 같이 지금 훈련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저도 이제 상륙 작전 훈련하는 걸 많이 가보면 느꼈던 점이 뭐냐면 이러다가 많이 희생자가 발생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저렇게 사람과 로봇이 같이 유무인 복합으로 작전하게 되면 위험한 지역은 로봇이 먼저 가겠죠. 그리고 거기에 무장이나 이런 걸 달면 이런 로봇들이 먼저 적을 공격하고. 그럼 중국이 저런 걸 왜 할까요? 그러니까 중국도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10억이 넘는, 그러면 세계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 중에 하나인데 2030년이 넘어가면 이 13억, 14억 되는 인구가 10억 미만으로 줄어든다는 얘기가 있어요. 중국도 줄어요? 예, 왜냐하면 지금 저도 이제 실제 뭐 베이징이나 상해에 가보면 학교들이 문 닫는 데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초등학교라든가 이런 학교들이 문 닫는 데가 늘어나고 있고 유치원도 없어지는 데가 많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사실 이 동북아에 있는 국가들, 뭐 이게 뭐 세계 여러 나라, 선진국도 다 겪고 있는 문제지만 인구 절벽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 중국군도 더 이상 이렇게 했다가는 사람으로 이거 다 대체 못한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잘하고 있는 로봇을 어떻게 보면은 군에 계속 투입을 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이런 뭐 드론을 포함한 AI 전투 로봇들 이런 게 정말 현실적인 대안은 될 수 있는 거예요, 김 대표님과? 물론 이제 일부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효과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험 지역에 예를 들어 로봇이나 이런 것들이 먼저 들어가게 되면 사전에 적이 어디 있는지를 알게 되고 그러면 아군의 희생이 줄어들겠죠. 그리고 로봇 같은 경우에는 뭐 아프거나 이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뭐 24시간 이렇게 활동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지금은 경계 임무라든가 이런 사람이 오래 하기 힘든 것들은 이제 로봇들이 좀 대신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해법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전쟁보다 힘든 병사 모집 대작전. 세 번째 해법은요. 자, 노병이 돌아왔다라는 건데 일단 이거는 영상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영상 한번 볼까요? 50대부터 80대까지 머리가 희끗한 어르신들이 모여 시가지 전투가 한창입니다. 모형항공기 안에서도 추격전을 이어갑니다. 부대원들은 전투에도 사용 가능한 다목적 드론 교육도 받습니다. 첨단 기술로 전쟁 중 적을 포착해 바로 공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겁니다. 바로 2023년에 세계 최초로 창설된 장노년 민간 예비군 단체 시니어 아미입니다. 자, 사실 오늘 우리 최영진 교수님 특별하게 모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 이 시니어 아미라는 거를 기획하고 또 공동 대표까지 지금 맡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일단 이 시니어 아미라는 게 어떻게 모이게 된 거죠? 예, 저희들이 이제 그 친구들끼리 선후배 끼 뭐 식사하다가 그 당시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 병력이 부족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우리나라도 병력 부족으로 고민하고 있을 때라서 야 이거 우리라도 가서 국가를 위해서 좀 이거 총을 들어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아주 농담처럼 나왔습니다. 근데 그러다 그때 다들 중에 몇 분은 또 이제 은퇴하신 분이 있어가지고 그분들이 나서서 직접 이제 조직을 만들기 시작했던 거죠. 만약에 젊었을 때는 이야기하다도 못했을 건데 일단 진행되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일단 이게 어떤 이유로 좀 가입하게 되고 가입 절차나 이런 것도 어떻게 되나요? 예, 아주 뭐 가입은 되게 일반적인 사단법에 동일한 거고요. 저희들이 그 이제 저희 취지를 이해한 매체에서 많이 보도를 해주셨고 또 특히 중요한 게 예비군 훈련을 참가를 했습니다. 예, 예비군 훈련장에 가서 직접 이제 지금 현재 저기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마일 장비를 착용한 훈련을 했고요. 그것들이 보도화되면서 많은 시니어들이 회원을 가입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입영 대상과 잠재적 시니어 아미까지 한 691만으로 자 이렇게 그렇죠, 추산이 된다라는 건데 이 시니어 아미는 그럼 원하면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예. 물론 이제 대부분은 50대에서 한 70대까지 평균 나이는 60대 초반입니다만 아주 다양한 계층이 있고요. 특히 이제 70대, 80대 분도 계십니다. 근데 그분들이 뭐 젊은 친구도 훨씬 더 강건합니다. 그렇군요. 강건하다라고까지 표현을 해주셨는데 아니 사실 뭐 보면은 훈련들도 이렇게 받잖아요. 그러면은 맞습니다. 좀 어려운 훈련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저희들이 저기 보시는 것처럼 화면에 오는 것처럼 예비군 훈련을 받았거든요. 거의 이제 일반 예비군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훈련에 참가했습니다. 그리고 시가지 전투도 했고요. 근데 실제 시가지 전투할 때도
이게 적군으로 있는 대항병이나 대항군이라 그러죠. 네. 기관병과 대항군 전투에 저희들이 이기기도 합니다. 그만큼 실제 전투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었고요. 네. 또 심지어 어떤 여성 회원들은 총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데 앉아서 그 총으로 따박따박 쏴서 5명을 사살하는 그런 전과도 올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기 체계에서는 뭐 이렇게 아주 본 경험이 없더라도 충분히 이렇게 경계전하든지 이런 기본적인 전투는 수행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니, 총훈련 같은 거는 사실 그거 좀 익숙해야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도 그렇게 좀 기술적으로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꽤 있으시다. 꽤 많습니다. 지금 뭐 저희들 나이 은퇴하신 분들, 예. 저희 친구들 보면 상당히 강건하거든요. 그리고 뭐 늘 산에도 가고 또 이제 뭐 올레길 다니면서 건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마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건강하고 시간이 60대가 탄생한 거예요. 역사상 처음으로. 역사상 처음. 네, 그렇죠. 예전엔 다 네네. 뒷방 할머니, 할매였죠. 뭐. 예. 예. 아니 그런데 사실 보면은 지금 뭐 자발적으로 이렇게 모이신 거긴 하지만 뭐 재원 마련, 운영 마련 이런 게 보면은 드론이나 이런 장비들 같은 거 갖추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예, 그건 좀 비싸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뭐냐면 조건 없는 헌신입니다. 국가에 부담 주지 않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모든 게 자비 부담이에요. 저희들 예비군 훈련 갈 때도 저희들 비용으로 보험 들고요. 그다음에 밥값도 저희들이 다 n분의 1로 합니다. 뭐 총이나 이런 것들은 다 군에서 전해줘야 되는 거지만 기본적으로 국가나 젊은 사람에게 부담 주지 말자. 우리가 순수하게 우리의 시간과 건강을 국가를 위해서 뭐 기여하는 헌신할 수 있는 기회만 줘도 좋은 거죠.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진 분이 꽤 많다고 저는 봅니다. 좀 실제 해운 가입 많이 하고요. 근데 아무래도 이렇게 자발적으로 또 모이시게 되는 거는 그만큼 국제 정세가 또 불안하고 맞습니다. 또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북한도 핵실험을 연달아서 하고 있고 뭐 이런 국제 정세가 지금 불안한 거를 보면서 남다르게 또 그런 기분이 드셨기 때문도 아닐까요? 예, 그런 것도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젊은 세대에게 너무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다. 그리고 지금 시니어들이 건강하고 시간도 있는데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시니어들이 뭘 할 수 있을까는 고민입니다. 일종의. 그래서 시간 남고 건강한 시니어들이 자기 시간을 내서 좀 더 기여를 하자. 이런 부분이 강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시니어 아미가 정말 대체가 될 수 있는 건가, 병력 대체가 될 수 있는 건가를 두고는 사실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자 보면은 이렇게 노인은 다쳐도 회복이 잘 안 되고 또 반응 속도도 느려서 군인에 부적합한 거 아니냐라는 이런 의견들도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체력이나 이런 어떻게 보면은 실제 전장에서의 인지 기능 이런 거에 대한 우려들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실제 이제 이게 그 노인 전체보다는 저희들이 추구하는 그 시니어 아미는 대단히 체력적으로 건강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우리가 기회가 돼서 경계 근무나 이런 걸 하게 될 때는 거기에 필요한 체력 요건을 정하고 그 체력 요건을 달성한 분들만 참가를 해야 되겠죠. 근데 저는 지금 전쟁이 이전과 달리 대단히 판단력과 그다음에 인내력이 필요한 것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예전과 같이 근육 중심의 전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지금 저희들 강건한 60대 시니어들이 이게 국가 안보에도 국방에도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은 물론 이렇게 너무 좋은 점이 많지만 일각의 이제 우려들이 또 나오는 것 중에 하나는 이게 이제 전장에서 만약에 투입이 됐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사실 이제 연세가 있으신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이제 젊은 현역 군인들과 같이 싸우게 될 때 그 위계 질서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에 대한 문제도 생기지 않겠냐는 의견들도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사실 따지고 보면 나이에 민감한 건 젊은이지 나이 들면 나이에 별 민감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살아오면서 자기보다 어린 사람 밑에서 많이 있어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역할과 직책에 충실하고 충분히 수용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비군 훈련할 때도 일반 젊은 실제 예비군보다 저희들이 훨씬 기울이 있고 체제 움직입니다. 그 정도 생각이 있는 분들이죠. 그래서 저는 뭐 그거는 기울할 생각을 하고 이제 어떤 시범 사업 같은 걸 통해서 한번 기회를 주면 아마 우리 사회 병력 부족 문제에 상당히 중요한 어떤 대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자발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애국심으로 똘똘 뭉쳐서 이제 활약하고 계신 시니어 아미 분들의 얘기를 들어봤는데 이제 그런 군사 전문가로 보시기에는 이런 시니어 아미가 어떻게 보면 지금 부족한 이 병력난에 조금 해소에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충분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좀 아쉬운 점은 우리 국방부나 군이 이러한 그 시니어 아미 같은 것들을 어떻게 제도화하고 그다음에 법제화를 하느냐 이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게 따져보면 예를 들어 동원 예비군 훈련이라든가 예비군 제도도 사실은 늘어난 수명만큼 뭔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우크라이나전을 통해서 확실히 느껴졌지만 우크라이나가 핵은 없잖아요. 하지만 결국에는 병력으로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 측면에서 이러한 제도들을 좀 군과 국방부에서 잘 만들어주면 네.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만의 억제력을 또 새롭게 얻게 되는 거죠. 최 교수님, 우리 시니아미 얘기도 쭉 해봤지만 이제 근본적으로는 어쨌든 간에 이 병력난 해소를 우리도 대처해야 된단 말이죠. 예. 교수님으로서 보시기에는 근본적인 대안이 뭐가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사실 문재인 시기를 장악해야 됩니다. 부족이란 말은 뭔가 모자란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기준이 분명해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 군의 제일 문제는 뭐냐면 정말 우리 군 국방에 필요한 병력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에 대한 판단이 제대로 안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 판단이 있어야 그다음에 부족한 부분이 나오는 건데 지금 그냥 50만, 뭐 60만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족에 대한 대안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지금 제일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어떻게 국가를 지킬 것이며 어떤 네. 작전 개념으로 해서 어느 정도 병력이 필요한지에 대한 판단 이게 정말 생겨야 된다고 봅니다. 네, 또 세 분과 함께 전 세계가 겪고 있는 병력난의 해법 그리고 그 현실까지 몰랐던 이야기 한번 살펴봤습니다.